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교재 기본서 62쪽 납세 의무자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등기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또 유상으로 취득했느냐 무상으로 취득했느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내라. 그래서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게 바로 취득세인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63쪽에 보시면 첫 번째 사실상 취득자 그랬어요.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부동산 등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 얘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얘기예요. 여기 사실상 이 얘기는 소유권을 접목시키면 되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나 또는 양수인, 양수인 넘겨받은 사람이죠. 매매로 취득한 사람이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세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사실상 취득자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뭐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항공기나 선박이죠. 이것을 제조하거나 또는 뭐요? 조립하거나 또는 건조를 하는 행위, 이게 우리는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이때는 원시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고, 이때는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얘기해요. 원시 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특별히 납세 의무가 없다.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고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박,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유상, 무상 불문하고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 이게 사실상 취득자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형식상 취득자 이렇게도 얘기하고 형식상 취득자,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취득세는 개념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취득으로 보는 실질주의가 있고, 그죠? 실질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하는 행위만 있어도 과세를 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등기 등록하는 뭐가 있으면 행위만 있어도 과세를 한다. 이것이 형식주의죠.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에 형식주의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한 경우 명의자가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를 주겠다. 즉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고 등기를 했다면 등기한 명의자를 형식주의에 따라서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소유권이 없어도 자기 앞으로 형식상 등기만 해도 취득세 부과한다. 그래서 첫 번째 양도 담보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여러분 양도담보가 뭐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죠? 여기 보실래요? 자,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죠. 갑이라는 사람은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은 돈을 10억을 빌려오면서 을은 을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뭐합니까? 제공을 합니다. 부동산을. 자, 이런 행위를 우리는 양도담보라고 하죠. 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갚을 때까지만 담보로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채권자에게. 갑은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 여기는 변제해야 될 채무자. 채무자는 돈을 빌려오면서 요 채무를 뭐할 때까지? 갚을 때까지 네가 불안해하니까 이 부동산을 이렇게 담보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하겠다. 이때 이것은 양도로 보지 않죠. 매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갑한테 당연히 소유권 등기가 되니까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라 담보로 맡기더라도 등기했으면 요 사람 보내고 취득세 내고, 나중에 만기가 돼서 10억을 다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담보사유 소멸됐으니까 이 물건이 다시 되돌아올 때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취득세 부과하고, 해제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등기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명의신탁 개시. 명의신탁이 뭐예요? 재산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합니다. 그럼 내 부동산을 여러분 앞으로 명의신탁합니다. 그럼 내 부동산을 여러분 앞으로 형식상 등기를 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취득세 내야 돼요. 그리고 명의신탁했던 걸 해지하고 내가 부동산을 여러분 앞으로 등기했던 걸 해지하고 다시 내 앞으로 되돌아올 때 나도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렇게 등기만 해도 취득세 부과합니다. 명의신탁 딱 나오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도 취득세 내고 되돌려받는 것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하겠다. 다음 세 번째,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된 자기 소유 물건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우리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다 보고 담보를 맡기래. 나는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면은 여러분한테 가서 부탁했지. 뭐라고? 내가 몇 년 안에 갚으려고 하는데 요 채무를 갚을 때까지만 여러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좀 맡겨달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면 여러분은요 임대소득이에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서 여러분은 소득세 내야 돼.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대출 받고 여러분 부동산을 담보로 맡겼어요. 그런데 내가 만기에 가서 채무를 안 갚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은 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매 신청을 해서 법원에 경매 처분되겠죠. 이때 여러분 부동산이 지금 경매에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인 여러분은 원래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물상보증이죠. 여러분이 주 채무자가 아니라 내가 돈을 빌리는데 여러분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채무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부동산 경매 물건 나왔을 때 여러분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을 여러분 이름으로 낙찰받았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앞으로 다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내야 된다.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다 취득세 낸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실상 취득은 내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소유권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고, 두 번째 이거는 뭡니까? 형식주의는 내 것이 아니지만
내 앞으로 형식상 뭐를 했다면 등기만 해도 등기한 사람은 취득세 내야 된다. 이렇게 취득세는 실질주의도 과세하고 형식상 취득, 형식주의도 다 과세를 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사례를 보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 외에 구체적인 사례, 그러면 첫 번째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취득세를 내느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를 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주체 구조부 취득자면 건축법에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거. 여러분, 건물 지을 때는 기둥이 들었을 요 자리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구덩이 파고 콘크리트 붓고 철근도 하고 집안을 튼튼하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세워요? 예, 기둥을 세워요. 기둥과 기둥을 쓰러지지 말라고 연결하고 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고 하죠. 보.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보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고? 기둥이고 요거는 벽이고, 그죠? 벽. 그 다음에 씌웠어요. 지붕. 그래서 건축법에 지붕하고 기둥, 보, 벽 이런 걸 주체 구조부 취득, 주체 구조부라고 하죠. 주요 구조부. 건축물에는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건축물 소유자다. 그래서 이런 거 소유하고 있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는 얘기는 이 주체 구조부 말고 이 건축물에 부대 설비 같은 게 추가로 설치가 됐고 이와 같은 부대 설비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을지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다 취득세 내느냐? 주체 구조부 취득자만이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 63조 양가로 1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요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로서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 설치를 했을지라도 그 부대 설비는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이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부대 설비 설치한 사람하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그런 뜻이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그 부대 설비도 같이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실무에서는요, 여러분 상가 건물이 있는데 상가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어떤 부대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그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 즉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요, 상속 재산이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당연히 상속인이죠. 확인해 볼까요? 상속 가로 열고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한 유증, 유언이죠. 또는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에 맡겨놓은 재산도 사망한 사람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첫째, 둘째, 셋째가 상속을 받는데 첫째 아들은 상가, 둘째는 주택, 셋째는 농지다. 그러면 각각 자기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각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때 일부 가로 안에 두 번째 줄 일부 지분으로 취득했다면 그 지분만큼만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데, 다만 세 번째 줄 공유물 공동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만큼 내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자는요,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 자기 뭐만큼만 지분만큼 납세 의무를 지는데, 그게 원칙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 납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지분만큼만 납부를 하되 어떤 사람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져라. 이것이 연대 납세 의무자. 그래서 우리는 상속받은 재산, 그러면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 이때는 뭐라 그래요? 두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원, 조합이죠.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인데 조합원용이에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가 취득세 내야 되느냐?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조합이 취득했어도 누가 내라?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확인해 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거기 조합원용으로 취득 그랬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세 번째 줄에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두 번째 줄 당해 조합원용 그거 줄치고 세 번째 줄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건 각각의 조합원이 취득세 내면 돼요. 다만 세 번째 줄 그때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부분은, 즉 일반 분양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건 조합원이 내는 게 아니라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주택 재건축 조합이 예를 들어서 자, 요 지역에 주택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때 개개인이 재건축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성합니까? 주택 조합을 결성하고 이 부동산을 조합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주고, 이 사람들은 이제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이 끝나면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즉 일명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 누구? 조합원이 됩니다. 이런 조합원이 있고, 그럼 이제 조합의 이름으로 허가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허가받고 요 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 뭐를 합니까? 철거를 해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아파트를 지었다. 자, 이렇게 그럼 조합이 허가받고 건물 지었으니까 조합의 입장에서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부과하죠. 이때 요때 요 아파트 중에서 요 부분은 누구한테? 각각 조합원한테 분양할 거고 넘겨줄 거고, 나머지 요 부분은 일반 분양할 거다. 그죠? 자, 조합이 아파트를 지어서 일부는 누구한테 주고 조합원한테 주고 나머지 일부는 일반 분양하게 되는데, 일반 분양하는 건 누가? 조합이 취득세를 내고, 조합원한테 귀속되는 건 조합원 각자가 뭐 내라?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핵심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 이건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장에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4번 참고로 보시면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 중장비 같은 걸 장기간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빌려줄 때, 대여할 때 대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두 번째 줄 대여 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할지라도 등록한 사람이 취득세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여시설 이용자 이름으로 등록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건 누구냐? 누구야?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거니까 시설 대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4번 시설 대여업자 그랬죠. 여기 보실래요?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냐? 이겁니다. 자, 중장비를 빌려주는 회사에서는 중장비를 사다가 놓고 빌려주면 고객이 없다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중장비는 비싸니까 먼저 사다 놓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먼저 보세요. 중장비 대여회사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직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영업활동을 보내는 거죠. 영업활동을 보냅니다. 영업을. 그런데 이때 고객갑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포크레인을 리스 계약 체결하고 한꺼번에 살 수 없으니까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 주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때 시설물 대여회사는 중장비 만드는 제조회사에 뭐합니까? 대금을 주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중장비를 사다가 회사 앞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주고 중장비 사서 누구 앞으로? 갑의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원부에 누구 소유로? 갑의 대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금을 주고 취득한 건 대여회사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시설물을 대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갑이 취득세 되는 것이 아니라 대여업자가 회사가 취득세 내라. 이렇게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건 중장비를 사서 회사가 회사 앞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대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회사는 여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정하기 때문에 대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도 이 사람이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대여업자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 요거하고요. 같은 개념으로 5번도 운수회사에 등록된 차량에 대금을 지급한 자, 일명 우리는 지입 차량이라고 하죠. 여러분, 개인이 영업용 택시를 개인이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영업용, 불법이지만 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하는데, 택시를 구입하는데 운수회사가 취득한 것처럼 운수회사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돈은 개인이 주고 취득했지만 형식상 회사 앞으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회사가 취득세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금을 지급한 자가 차주대장 납세 실적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 회사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회사는 취득세 내지 않아요. 아까 부동산의 경우는 형식상 등기만 됐어도 취득세 부과하는데 부동산이 아닌 뭐는 차량, 기계, 장비 등은 형식상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소유자, 취득자가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 5번 보시면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 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도, 다시 말하면 영업용 택시 같은 걸 개인이 사서 회사 이름으로 형식상 등록을 했을지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 계약서, 세금 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별도로, 회사 말고 별도로 따로 있음이 확인이 된다면 회사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대금을 지급한 자, 이 사람을 취득자로 해서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여러분, 개인이 자동차, 영업용 택시를 불법이지만 사서 회사 앞으로 등록하고 대금을 주고 취득했다. 이거 불법인데 우리 세법은 합법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죠. 그래서 불법이라 하더라도 회사 앞으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입한 자가 따로 있다고 확인이 되면 처벌 그런 거 관계없이 일단 취득한 사람은 대금은 지급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입 차량은 대금을 지급한 자 누가 지입 차주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얘기고요. 7번도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국내 대여 시설 이용자한테 대여하여 하기 위해서 임차하여 수입하는 거 빌려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수입했다 이 얘기예요. 수입하는 경우는 누가 취득세에 대야 되느냐?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자, 국내 시설 대여 이용자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대여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으로 되어 있죠. 4번, 5번, 7번, 5인데 요 세 가지는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8번서부터는 아주 중요하죠.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합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 매매를 해요. 자, 상가 부동산을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가를 보였다, 지급했다. 누가 보더라도 매매죠. 그러나 우리 세법은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남편과 부인 간에 부동산 매매 거래는 기본이 뭘로? 증여로 추정해요. 증여로 추정한다. 그래서 증여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부과할 때 매매로 취득했느냐 증여로 취득했느냐 취득세가 달라요. 그래서 증여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벌로 유상, 다시 말하면 매매 거래로 인정을 해주겠다. 세법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거기에 보시면 밑에 1번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는데 아들이 경매로 취득하거나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취득한 건 둘이 짜고 증여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뭘로? 매매로 인정해 주겠다. 다음 두 번째, 아버지가 채무가 많아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고 그 절차에 따라 어머니나 아들이 그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것도 법원을 통해서 거래한 거니까 매매로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은요, 권리 행사할 때 등기해야 돼.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인데 이런 부동산을 서로 보였어요. 교환.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유사한 재산끼리 맞바꾸는 건 양쪽 다 매매로 보고 과세를 하는 거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부동산을 사고 팔기 위해서 자금 출처 등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 보세요. 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는 뭘로 간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공매나 경매 절차를 통해서 또는 파산 선고 절차에 따라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보여서요 교환,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자금 출처 등으로 입증이 돼서 확인이 되면 이때는 뭘로? 매매 거래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예외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첫 번째 줄 보세요. 배우자 부부간에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기본이 보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러분 취득세는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 세율하고 증여로 취득했을 때 세율도 다르고 과세 표준도 다르고 취득한 날짜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9번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떠안는 조건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조건부 증여. 그럼 조건 없는 일반 증여의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증여에 대해서 일반 증여를 보죠. 일반의 경우 일반 증여 조건이 없는 거. 자, 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그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증자. 그죠? 그럼 줄 사람의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받겠다는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증여는 뭐라고 그래요?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 이거죠. 상가 부동산 10억짜리 상가 부동산을 조건 없이 뭐 하겠다? 증여하겠다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겠다 받겠다 받았죠. 그럼 증여는 증여하는 사람은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요때 차이가 있어요. 증여자는 세금을 안 내지만 이 사람이 미성년자한테 보였어요. 증여했어 봐. 미성년자는 돈이 없잖아. 그리고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주면 그때는 증여자가 또 증여한 걸로 보죠. 어쨌든 증여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하는 게 없어요. 기본이. 그럼 얘는 이 부동산 상가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 내야 돼요? 취득세도 내고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증여세도 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증여세는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한번 설명드리면 자, 취득세는요. 취득한 물건 얼마 10억에 대해서는 뭐다? 이 금액 전체를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증여로 취득세를 내라. 상가 부동산은 증여받았을 때 3.5%로 취득세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10억의 재산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주는 사람이 아버지고 받는 사람이 누구?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 자식 간이라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했다면 이때 증여세는요. 부모 자식은 10억에서 얼마?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얼마? 9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누구한테 부인한테 증여를 했다면 증여재산 10억에서 부부끼리는 10년 동안에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 요거 뺀 거 얼마?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것은 누구? 직계 누구예요? 존비속 간의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요거는 부부 간의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달라요. 결론은 우리는 참고로만 설명드렸고 시험에서는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정리할 필요 없고 우리 취득세 조건 없이 받았으니까 전체 10억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부담부 증여는요. 요거는 조건부 증여라고도 합니다. 자, 주는 사람 증여자가 있고 받는 사람 누구예요? 수증자죠. 그러면 이때 증여자는 주겠다, 여기는 받겠다. 증여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조건이 있죠. 자,
이 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여기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뭐가 채무가 4억이 있다. 이것을 수증자가 뭐 대신 갚는 조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누구의 채무예요?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부담하는 조건,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그럼 요때 수증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는데 우리 증여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고 여기 취득세 볼까요? 자, 부동산 얼마 10억짜리를 뭐 받았어요? 증여 받았는데 증여는 무상으로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10억짜리 상가 부동산을 다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요 부분은 앞으로 갚을 거니까 지금 돈을 주나 나중에 주나 지급할 거니까 무상, 즉 증여가 아니다 얘기죠. 대가를 주고 매매로 취득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계산할 때 채무 부분 얼마죠? 4억과 채무 이외 부분 얼마? 6억에 대한 취득세가 다르다 얘기예요. 그럼 요 4억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변제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 유상거래로 취득한 걸로 보고 대가성 주니까, 그리고 6억은 무상으로 받았다 그래서 증여. 그래서 상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4%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증여로 취득한 것은 3.5%의 취득세. 이 세율이 똑같다면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부수적으로 본다면 이때 증여자는요, 자, 부동산 증여했으니까 없어졌고 채무 4억을 여기서 변제하니까 안 갚아도 되겠죠. 대신 이 증여자는 채무 부분이죠. 채무 부분 얼마? 4억이죠. 이것은 매매 유상 거래로, 즉 무한걸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파는 걸로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내야 된다?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고 받는 사람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고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는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세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적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거 이론은 65쪽 보시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오면 원래는 다 증여예요. 그런데 다 증여가 아니라 그거 줄쳐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거 부담부 증여하면 원래는 증여를 했지만 다 증여가 아니라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다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위 8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죠. 여기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경우 있었죠. 아까 공매 경매를 통해서 파산 절차 등기 등을 서로 뭐 교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 이렇게 요 채무에 대해서 국가에 관련된 채무로 명백하게 뭐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는 거지, 여기는 채무를 무조건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요까지 보시고 다음 10번 상속 개시 후
협의에 의해서 재분할. 이 얘기는 뭐냐? 개념이 이거죠. 설명부터 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확인해 보죠. 자,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첫째, 둘째, 셋째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홍길동이가 재산을 100억을 남겨놓고 사망했다. 원래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으로 가고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 규정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유언장이 없다면, 즉 유증이 아니라면 이 세 사람은 민법상 지분이 똑같아요. 상속 지분이. 첫째, 둘째, 셋째든 시집간 딸이든 간에 지분이 똑같다. 그럼 최소한의 3분의 1로 나누면 33억, 33억, 33억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웬걸 사망한 후에 봤더니 유언장, 유증, 유언장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을 우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언장에는 첫째 아들이 50%고 둘째 아들이 만약에 40%다. 셋째 아들이 10%라고 가정한다면 셋째 아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죠. 이때 첫째와 둘째가 셋째한테 달래요. 뭐라고? 네가 상속을 제일 조금 받은 거 안다.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좀 너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아버지 뜻대로 유언장대로 상속 등기를 집행하고 나서 주겠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상속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비율로 요 세 사람들은 뭣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뭣도 상속세도 비율만큼 나눠서 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속 등기한 후에 첫째가 만약에 지분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중에 10%를 얘한테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 얘 입장에서는 당초 지분보다 이제 받으니까 뭐예요? 증가되고 얘는 당초 지분이 감소되겠죠. 그럼 얘는 지분이 감소된 자로부터 뭐 받은 걸로 증여 받은 걸로 보고 얘는 별도로 보내고 취득세 내고 별도로 보내라, 증여세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 등기가 된 후에 지분 변동이 협의에 의해서 이전되는 건 지분이 받으면서 증가된 요 사람은 첫째로부터 뭐 받은 걸로 증여 받은 걸로 보고 뭐 내라, 취득세를 내야 된다. 상속 등기 확인해 보죠. 상속 개시 후 얘기는 사망한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됐다. 끝났죠. 자, 거기 출치면돼요.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됐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이 얘기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서 얘기는 셋째가 지분을 받으니까 증가되죠. 이때는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 첫째로부터 셋째는 뭐 받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핵심은 두 번째 줄 상속분이 확정이 된 후에 협의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네 번째 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로 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하기 전에 지분 변동이 있으면 상속세 내고 끝나는데 만약에 상속 등기하고 나서 지분 변동이 있다면 그건 추후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음 11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 무슨 말입니까? 택지개발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그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실제로 건축하게 되면서 이제 부속된 토지의 지목이 바뀌었다.
나대지로 되어 있던 게 대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이 뭐였다면 현실적으로 증가가 됐다면 지목 변경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겠다. 건축물이 없었던 나대지로 되어 있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면서 부속된 토지로 지목이 바뀌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증가가 됐다면 그 부분도 취득한 걸로 본다. 확인해 보면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위에 두 번째 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지목이 변경됐죠. 그래서 그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뭐했다면 증가했다면 그것도 지목 변경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이거고요. 다음 12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여기 보실래요? 자, 재산의 소유자 누가 갑이 부동산 어디에 신탁 회사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상가 부동산을 10년이면 10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 관리를 맡겨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건 신탁법의 무슨 재산? 신탁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죠. 부과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탁재산 이전에서도 취득세 부과하지 않죠. 그리고 만기가 돼서 누구한테 원래 소유자인 누구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될 때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누구 입장에서 볼 때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 되돌려 받는 거기 때문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한테 이전되거나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이 만기가 돼서 위탁자 앞으로 되돌아가는 건 거래로 보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때 갑은 부동산을 신탁재산에 맡겨놓고 매달 뭐 받아요? 수익을 받고 만기가 되면 재산을 받을 권리를 누가 위탁자가 갖고 있는데 이 권리를 자기 누구한테 아들한테 오늘 날짜로 이 권리를 이전해 줬다면 오늘 날짜에 이 부동산 여기에 맡겨놓은 신탁재산을 얘한테 이전한 걸로 보고 요 새로운 누구는 위탁자는 뭐 내라? 취득세 내야 된다 얘기해. 지금 재산을 돌려받은 건 아니지만 권리를 넘겨받는 순간 여기 있는 재산을 보받은 걸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는데 이때는 대가 없이 받았으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볼 것이고 대가를 주고 취득했으면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겠죠.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위탁자가 맡겨놓고 받을 수 있는 이 권리 지위를 새로운 위탁자한테 이전해 줬다면 새로운 누구는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신탁법에 재산 맡겨놓고 아들한테 너 이 권리 매달 수익 네가 받고 만기가 되면 이 부동산 네가 받아 이렇게 권리를 넘겨줬어요. 그럼 아들은 오늘 날짜에 신탁재산을 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탁법에 재산을 맡겨놓고 그 권리를 제3자한테 이전해 줬으면 넘겨받은 사람은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자, 다음 이제 66쪽에 보시면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 우선 뜻부터 알아야죠. 과점주주는 내년에 나왔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다 얘기는
50%를 초과했다 이 얘기예요. 50%를 초과했을 때만 과점주주라고 하죠. 그래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과점주주 된 자가 비율만큼 무한걸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다만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어도 그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왜? 이중부가니까. 여러분 회사를 제일 처음에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로서 그 사람 돈 가지고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뭐 했어요? 취득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초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한 결과죠. 이중부가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 됐을 때 비율만큼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밑에 최초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다. 도표 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점주주는 과점주주 되면 그때만 부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분 변동이 있어서 지분이 종전마다 증가됐으면 증가된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해야 되고 지분 변동이 없으면 추가로 납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도표에 보면 설립 시, 자, 갑은 회사를 뭐 할 때?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 몇 프로예요? 밑에 55%라고 그랬죠? 55%를 취득했다.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다. 그러나 납세 의무는 없다. 왜?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서 50%를 초과했어도 이미 취득세 부담한 거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없다. 그런데 추가로 취득을 했어요. 몇 프로? 5%를 취득했다. 그럼 요때 5%만큼만 뭐한다?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가 됐어? 60% 됐어도 5% 과점주주였지만 취득세는 안 내지만 지분이 뭐한 거 추가로 5% 증가됐다. 그럼 증가된 5%만큼만 취득세 내라. 맨 끝에 60%가 됐어도 5%만 취득세 내라. 또 하나는 여기 보실래요? 을은 설립할 때 45% 취득했어요. 과점주주가 아니야. 그죠? 이건 과점주주니까 과세 안 하는데 요건 과점주주가 아니라 무슨 주주예요? 일반 주주야.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취득을 해서 몇 프로? 10%를 취득했다. 요거 취득하는 순간 요걸 합쳐. 그래서 전체 몇 프로예요? 55%. 요거를 취득하는 순간 무슨 주주가 됐다? 과점주주가 됐죠. 50% 초과. 요거 취득했을 때 이것도 여기서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55%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55%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 그러니까 설립 시 취득해서 과점주주는 취득세 안 내. 그러나 추가로 증가했으면 증가된 거 취득세 내라. 근데 처음부터 과점주주가 아니었죠. 그러나 요거 추가로 취득했을 때 최초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때는 전체를 다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2번은요.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됐다.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분의 증가가 있으면 그때 또 과세한다 그랬어요. 거기 2번에 양가로 2번. 자, 과점주주가 70%로 과점주주가 됐어요. 자, 과점주주 취득세 냈죠? 과세. 그런데 중간에 주식을 뭐 했습니까? 처분했다. 처분. 몇 프로 처분했습니까? 10%. 그러면 10%를 처분하는 순간 몇 프로가 됐습니까? 몇 프로? 정리하면 60%예요. 여전히 무슨 주주예요? 역시 과점주주다. 그런데 또다시 추가로 취득을 했네요. 몇 프로 취득을 했느냐? 5% 취득을 했다. 5%. 그러면
더하면 몇 프로입니까? 더하니까 65%가 됐죠. 그러면 이때는 최초로 과점주주였었는데, 그죠? 여기 최초로 70%로 과점주주 됐다가 감소됐다가 또 재차 과점주주가 되면 종전보다 뭐한 거 비교해서 증가한 것이 있을 때 과세하는데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없다. 70%로 과점주주였는데 처분했다가 다시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어도 종전보다 뭐가 증가된 게 없으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는 없다. 그럼 을은요 몇 프로? 60%를 가지고 무슨 주주? 과점주주였다가 중간에 몇 프로? 5%를 보였어요. 처분하면서 55% 과점주주가 됐죠. 역시 여전히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어요. 그런데 추가로 취득했어요. 몇 프로? 10%. 그럼 더하면 몇 프로가 되느냐? 65%가 됐다. 자, 원래 무슨 주주? 과점주주였었는데 요번에 또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종전보다 뭐한 거? 증가된 거. 증가된 게 몇 프로입니까? 5%. 5%만 뭐 내라? 취득세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음 양가로 3번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후 재차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면 종전의 과점주주 비율보다 증가된 거.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칸에 갑 55% 과점주주였다가 5% 처분하면서 일반주주가 됐어요. 그랬다가 10% 취득해서 또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종전보다 뭐한 거? 증가된 거 5% 과세하는데 을은 종전보다 증가된 게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 기본적으로 여러분 메뉴에 66쪽 그거 정도만 보세요. 메뉴에 뭐 4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지분을 취득해서 총주식의 몇 프로? 50%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라고 하고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 과점주주는 29회 시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30회 시험에서는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시간에 마무리하죠. 자, 여기 보실래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 29회 출제된 건 여기 무슨 주주? 과점주주예요. 그러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보였다, 취득했다. 그럼 누가 취득세 내느냐? 사실상 취득자가 내라. 건축물 중에 조작 설비나 부대 설비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오로지 한 사람이 내요. 누구? 핵심이 되는 거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를 내라. 또 상속받아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다음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거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것은 누가? 조합원 각자가 취득세 내고 조합원은 취득세 내고 자기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전 등기 바로 들어갑니다. 원시 취득자로 보는 거죠. 다음 지목 변경의 경우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토지 가격이 뭐였어요? 증가됐다면 변경한 시점에 토지에 두고 소유자. 다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했으면 과점주주 된 자죠. 이 사람이 비율만큼 납세 의무를 진다. 또 하나 이렇게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취득세가 납세,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다만 원시 취득했어도 차량이나 그죠? 차량이나 기계 장비 그리고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했어도 납세 의무 없고 이것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 정리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